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북사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 안석희입니다. 네. 제가 받은 제목은 이제 문화자산의 활용과 지역의 장소화. 이 제목만 해도 이제 좀 머리가 아픈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시민과 함께하기라는 부제도 또 무겁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화자산들을 활용하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특별한 어떤 장소가 될 수 있게 하는지. 근데 이게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 혹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짚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막 뒷받침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대안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 문화유산에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목을 딱 주셨을 때 질문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딱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문화자산의 활용하기 이전에 이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문화자산이다 이렇게 막 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발굴하는 지역의 문화자산들을 발굴하는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앞서 이제 하계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듯이 이제 뭐 신청하면 심사하고 뭐 이렇게 그런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문화자산이라고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냥 제도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지점이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하지? 뭐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갖고 이제 좀 출발을 했는데 이 밑에 이렇게 적어놨던 글은 제가 이때 이제 메트로폴리 30이라는 이 스페인 빌바오 혹시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도시재생에서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창동 상계지구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강렬한 말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제 좀 적어봤습니다. 이 전통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것 중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보존하고 나머지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아마 스페인 분이라서 더 좀 강렬하게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고 결국은 누가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구겐하임 박물관을 처음 지을 때 사실은 시민들은 90%가 넘게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90%가 넘는 반대를 뚫고 만들었고 그것이 도시를 살리는 이런 결과가 됐으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한 의미가 이제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이 질문과 연관지어서 그때 당시 읽고 있었던 글이라서 좀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활용한다 그러면 자꾸 이제 지역 조사하고 아카이빙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전에 좀 지역에 대한 어떤 관점들 시각 같은 거 우리 동네는 뭔 것 같다 내지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문화 자산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일단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뭐다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물이다 그러는데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 과연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들이 중요하고 그러한 시각과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접근들이 이제 어느 만큼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제 좀 궁금증. 네. 아래 역시 이제 열심히 그 당시 읽고 있었던 메트로폴리 30의 그 알폰소 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문화와 혁신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문화라기보다는 이 보존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과 혁신 사이에는 선택이다 역시 또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사례들을 좀 볼 텐데요. 일단 제가 이제 동북 4구에 있으니까 동북 4구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서 서울 동북 쪽에 있는 성북을 비롯해서 도봉, 강북, 노원 이렇게 4개구 4호선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 4개구가 원래는 성북구에서 이렇게 다 분구가 돼가지고 원래 한 구였어요. 근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분구가 됐는데 서로 역사와 경험들을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생활권으로 동북 2권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그 창동 그 뭐야 동북 4구의 이제 행복 플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4개 구청장하고 시민 단체들을 모여서 우리 동북 4구 발전하자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고 그러면서 이제 동북 4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동북 4구의 사례들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서론입니다. 그 여기가 성북이고 저는 이제 성북구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러한 그 아카이빙이나 자료 조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구의 사례들을 좀 몇 군데 성북에 계신 분들 훨씬 잘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평화문화진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구나. 네, 역시 이게 평화문화진지인데요. 이게 대전차 방호벽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전차가 이렇게 전쟁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북한 전차가 이렇게 서울을 점령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전차들은 대부분 이제 길이 잘 뚫려 있어야지 이제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전차에 발을 묶는 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걸 폭파시켜 가지고 길 치우는데 시간 걸리라고 이제 폭파하려고 만든 게 대전차 방호벽입니다. 이게 꼭 이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은평에도 있고요. 이건 이제 도봉구 쪽에 있는 거예요. 1970년에 이제 대전차 방호벽을 저쪽 도봉구 끝쪽에 도봉동 쪽에 거의 의정부 근처에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안 좋았던 건 그 대전차 방호벽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시민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180동을. 그러니까 유사시에 터트릴 건데 그 위에 또 이렇게 시민 아파트를 180동을 지었어요. 이때 이제 서울시장 김현옥인가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68년에 이제 김신조라는 사람이 이제 감첩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래가지고 70년에 이제 그런 거 대전차 방호벽 지어라 뭐 이렇게 그때 한창 반공주의가 이제 성하던 시절이니까 그냥 만든 거죠. 그래서 대전차 방호벽을 짓고 그 위에 저렇게 3층짜리 아파트를 올린 겁니다. 처음에는 주로 이제 군인 가족들이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반 시민한테 이렇게 분양돼 가지고 살았고요. 그러니까 분단과 전쟁의 어떤 유물인 셈이죠.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연식이 다 돼가지고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데 위에 아파트만 철거하고 이렇게 기단을 남겨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흉물이 돼가지고 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범지대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민원을 넣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한 10년 정도 방치가 되다 2014년도에 이제 발견이라고 저는 썼는데 발견이라기보다는 민원이 너무 쌓여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행정이나 혹은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나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도봉구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도봉구에서 이제 그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논의하면서 일단은 뭐 저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재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좀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손을 잡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도봉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건물이 군사시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도 손을 잘 못 쓰고 그랬는데 이제 60 보병사단하고 또 가가지고 이제 도봉구에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푼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저걸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평화문화진지고 지금 도봉산역 1번 출구로 나가시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제 예술창작 공간으로 이제 개관이 됐고, 이 도봉문화재단이 이제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에는 이제 적어놓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주체라고 할까? 원래는 이제 이거를 위탁 주체를 도봉문화재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봉구의 시민 주체들이 이렇게 법인 같은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위탁받으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작업이 어려워지면서 또 당시 도봉문화재단이 생기던 때라서 그게 딱 맞아 가지고 이제 도봉문화재단으로 넘어갔고 이 작업을 오래 했던 시민활동가분은 도봉문화재단의 직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 아카이빙하고 이랬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은 도봉에 이제 시민사회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도봉문화재단에 채용이 돼가지고 저기서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다가 이제 뭐 그만둔 그런 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에서는 이것을 사실은 발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봉구를 추동하고 저렇게 어려운 관계들을 만들었는데 위탁은 실제로 이제 도봉문화재단이 하게 되는 뭐 이 주체 문제들이 좀 있고 그다음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는 이 건물의 정체성을 이렇게 재생한 건물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술관 혹은 작가 레지던스 스튜디오 개념으로 이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지도에 이걸 딱 찾아보면 미술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좀 수정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주체들이 생각한 이 재생한 이후의 건물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공간을 주민들이 쓰는 주민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서울시는 여기를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창작 공간, 미술 작업 주로 시각 예술을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생각했고 뭐 또 여러 가지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서 놀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문화예술 공간 이런 곳으로 막 생각하면서 이 정체성의 혼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과정이 아직 조정이 안 돼서 물론 지금도 이제 꽤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계속 안고 갔습니다.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체성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도 이제 굉장히 그런 혼란들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작가들이 이제 막 작업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와가지고 문 벌컥 열고 이러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건물 만들어 놓고 닫아 놓느냐 우리는 쓰지 못해 이런 얘기하고 반대로 작가들은 도저히 작업에 집중할 수 없다 이 건물의 의미나 이런 건 너무 좋고 이 굉장히 좋아요 하여튼 환경도 좋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갈등들이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조금씩 이어지고 이런 게 결국은 지금 아직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평화문화진지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정체성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화도시 쪽에서 이제 이곳에 이제 평화문화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거 보면 계속 하여튼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잘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이에요. 네.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봉구에서 주로 행정하고 시민사회가 이렇게 주도하고 서울시가 이제 이렇게 힘을 보태가지고 풀린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요거보다 이제 좀 규모가 작게 그 개훈재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는 굉장히 그 문익환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유명하셨던 분이시고 그 동아투위라고 혹시 동아일보에서 이제 언론 그 동아일보에서 이제 검열을 하니까 기사를 전부 안 실어버리고 백지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동아 투이 사건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출신이시고 그 이후로 이제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하셨던 분이 개훈재 선생님인데 이분의 이제 집터가 이제 방학동 도봉구 끝쪽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유족들이 이제 이 집을 이렇게 구청 쪽에다 얘기해가지고 좀 의미 있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이 매입해가지고 이제 이걸 리모델링 한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2017년도 9월에 만들어져서 2018년도 9월에 준공합니다. 이거는 이 구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청의 그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이제 문화예술지원센터라는 곳을 이제 밑에 두고 거기서 이제 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요. 극장이니까 거기서 이제 주로 이 주변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하고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노래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나중에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아담한 공간인데 이제 제가 볼 때 문제는 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공간일까? 그러니까 극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다용도 공연장이 되면서 무엇을 해도 조금씩 2%씩 부족한 느낌이 드는 정말 극장이 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도 잘 안 되고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애로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발굴해서 나중에 복원할 과정에 그러니까 그걸 잘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좀 명료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저는 높다라고 보고 과연 이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쓰게 될까? 바로 저희 집 앞이라서 맨날 관심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봉구가 굉장히 특히 단체장이 이제 3년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민주화 관련해 가지고 혹은 역사, 근대 역사들의 인물들에 대한 조망들을 많이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변두리 북쪽 끝에 있다. 약간은 발전해서 소외된 어떤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싶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의 역사 인물들이 이제 거주했던 10곳을 선정해가지고 그곳을 주르륵 이어가는 이제 현대사 인물길 이런 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가인 김병로 씨라든지 간송의 고택이 이제 또 그 도봉에 있어서 고택이 이제 간송 옛집으로 또 만들어져 있고 배운재 선생님 옛집터 김수영 시인의 옛날 본가 김수영 시인이 잠시 이렇게 잠시 있었던 양계를 하면서 닭을 치면서 있었던 근데 김수영 시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요. 그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김수영 문학관도 있고요. 또 뭐 위당 정인보 씨의 옛집터라든지 전태일 열사가 이제 70년대 평화시장까지 이제 걸어 다녔던 그 길이 도봉구에 집이 있어요. 그리고 함석헌 선생이 이제 댁이 있고 이 중에 5곳을 옛 집들을 사들여 가지고 전부 다 박물관 내지는 전시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발굴하면서 이걸 게다가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종의 벨트처럼 이렇게 묶어냈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획이죠. 그래서 뭐 평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냥 개별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주르륵 이어가지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좀 다닐 수 있게 한 것 자체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한편으로는 정말 시민들이 이 전 과정에서 어느 만큼 개입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받은 선물처럼 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북의 이제 통일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문익환 목사님의 옛집이고 60년대 이제 상공부 주택 그러니까 상공부 그 당시 상업 뭐 공업부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국민주택을 만든 것을 이제 1970년대 이제 입주하셔가지고 이제 수유리에 있습니다. 94년도에 문익환 목사님 사후에 유족들이 이제 통일의 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아직도 이제 유족 소유긴 한데 이곳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넘기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씩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행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유족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지자체나 이런 것과 연결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후원금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하게 어찌됐건 진행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은 벌어지고 원래 살던 곳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도 아 여기가 뭐 하는 곳이다 이런 인지들은 좀 있는 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 같은 경우는 행정 쪽이 오히려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뭐 행정하고는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래서 독립적인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이제 돌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강북 쪽이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 이제 박을복 자수박물관 뭐 이런 것도 이제 강북에 있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따로 별도의 자기들의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고 강북 쪽은 그런 경향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북 역시도 이제 연결 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4.19 민주 뭐 공원이 있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순국 선열 묘역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독립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묘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준 열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 여운형 묘소들 뭐 이런 곳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어가지고 뭔가 엮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찌됐건 진행은 되는데 시민들하고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이 노원 쪽에서 그냥 하나 사례를 좀 찾아본 건데 화랑대역이라고 경춘선 맨 끝에 요즘에 경춘선 숲길은 많이들 유명해지고 있어서 그 맨 끝에 있는 역이고요. 여기 이제 등록문화재 300호고 2010년도에 이제 폐역이 돼가지고 간이역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행정 쪽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곳이고요. 그 경춘선 숲길 조성공사 구간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철도공원, 뭐 박물관화를 추진하면서 여기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 있던 협기 열차들 가져오고 또 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앞에 있던 역시 그것도 다 갖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체코와 일본의 협기 열차를 또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철도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일단은 다 모아는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빛 관련해 가지고 뭐 미디어 파사드 이런 거 결합해서 약간 좀 김성환 구청장이 계속 생각했던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이제 다음 구청장이 되면서 이렇게 좀 바뀌어서 컨셉이 굉장히 좀 흐트러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운영으로 보면 이제 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공릉동 마을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 장위처럼 이 재생지구로 하다가 여기 반납을 했는데 공릉동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마을여행 주체들이 여기를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산을 이렇게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경춘선 숲길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는 하고 있다. 운영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그 3개 구의 사례들을 한 4개 정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게 과연 어떻게 발굴이 되는가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발굴 주체와 이제 방식이 잘 모르겠다. 대체로 행정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들이 많고 또그 시민들이 이걸 접근하려면 이제 관점, 시각들도 있어야 되고 정보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행정과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렇게 손을 많이 잡고 뭔가들을 좀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초기부터 이러한 어떤 결합들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한가에 대한 좀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원에 대한
어찌 됐건 그대로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됐건 손을 좀 대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좀 발생하고 특히 뭐 용역을 주거나 뭐 입찰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원래 생각했던 의도와 이제 굉장히 다른 형태로 복원이 되거나 그런 문제들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풀 것인가의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선물 꾸러미처럼 이렇게 던지는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초기부터 잘 결합해서 진행하는 형태들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 이제 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걸려서 되게 좀 뭔가 하고자 하는 바들이 이제 충분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이제 시민행정 전문가 이렇게 저는 좀 거칠게 이렇게 세 순을 나눠 본다면 이 3주체 간의 이제 협의 과정이 잘 좀 디자인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아까 이제 한 네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다 그렇게 뭐 하여튼 잘 된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좀 그 과정에서 어려워지고 오히려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많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뭐 얘기는 했지만 그냥 제가 그냥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주도권이라는 말도 사실은 어떤 언어가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좀 중심에 서느냐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거 유산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이 과정 전 과정에서 사실은 계속 좀 바뀌죠. 역관계가 누가 좀 주도했다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어떤 모델들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공공의 의사 결정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참여 사다리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뭐 8단계 해가지고 아래 단계에서는 뭐 행정이 주도를 하고 뭐 조금 더 지나가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제 더 하고 마지막이 돼야지 이제 주민들의 어떤 그 주도권이 성립된다 뭐 이런 모델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시민들이 좀 중심이 되는 어떤 모델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시민 수기제 같은 거죠. 아 여기는 고쳐지기 전에 거네. 시민 수기제 같은 건데요. 시민 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국민 배심원제라고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판사나 검사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죠.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판사는 진행만 하고 검사는 그걸 이렇게 공소한다 그러죠. 소를 제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국민 배심원제, 시민 배심원제를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죠. 일반 시민들인데 이제 수기제의 핵심은 학습이니까 이 유산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 전문가들과 행정들이 이걸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뭐 하나의 이제 모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일반적인 위원회 같은 데 가면은 오히려 이제 행정들이 이 백업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 중심이라고 하면은 행정 구조 내 이제 자문회의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행정의 어떤 그 의도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들 그런 예들이 좀 있고요. 호남 모델이라고는 했는데 흔히들 이제 뭐 협력적 거버넌스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작동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저 뭐 어느 모델이 옳다 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저는 그 활용 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안 바뀌었겠구나. 아 그렇구나. 제가 마지막으로 그 수정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적합한 혹은 가능한 모델이 뭘까라는 것들을 그냥 찾아보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고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모델들을
통해서 봤더니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주체화되더라.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들을 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동북4구 이제 도시재생 협력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 공론장 프로젝트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12월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동북4구에 이제 각 구마다 굉장히 많은 공론장들이 있고 또 역사가 깊은 그 시민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북 같은 경우 뭐 공유 성북 원탁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북에 이제 강풀 포럼이라든지 또 도봉의 도봉시민 협력 플랫폼, 그다음에 노원에 이제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는 시민 그룹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좀 통합적인 공론장을 통해서 이 개별 자치구의 자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약간 그 위에 살짝 떠서 좀 자유스럽게 이제 의견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거기서 이제 지역문화자산 테이블을 한번 돌려보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하고 전문가 그룹이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모여가지고 사구에서 어떤 문화유산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뭐 한 지역 정도를 잡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좀 돌려보고 여기에 이제 뭐 배심원제 같은 요소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정말 이런 부분을 잘 모르지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무언가들을 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정보와 관점들을 제공하고 그 과정을 좀 매뉴얼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 사구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그 문화원들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이제 결합시키면서 뭔가 좀 형식적인 틀을 잡고 이게 좀 틀이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유관부서를 초대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같이 좀 힘을 모아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문화자산 테이블을 조금 작게 한번 운영해 보면 지금 이제 뭐그 서울시에 이런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만 그걸 활용하면서도 좀 지역에서 이 지역문화자산을 만들어가고 결정하는 어떤 실험 내지는 경험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둘이라도 쌓이면 이 제도 자체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